문틈 아래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내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보다 더 무겁고 잔혹했다. 엄마 돈은 그냥 가져오면 돼. 어차피 지금 판달력도 흐려졌잖아. 치매 초기가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어? 문고리 위에서 굳어버린 내 손이 떨렸다. 치매라는 말이 공기처럼 흘러나오는데 그 말이 마치 내 두개골을 끌로 쪼아내는 것처럼 아팠다. 그 목소리의 주인 내 아들 민수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낮게 웃는 목소리는 며느리였다. 돈만 있으면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아요. 시골집은 팔고 그 할머니는 요양원 보내면 되는 거고. 그 말 끝에 그 할머니라니. 나는 문 밖에서 서서히 숨을 삼켰다. 내가, 그들의 피와 뼈를 만들어낸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짐이 된 걸까? 물론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수가 결혼한 뒤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시선들, 며느리의 불편한 침묵, 계산기 두드리듯 굴러가던 말투들.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를 몰아세울 줄은 내가 정말 몰랐던 거였다. 나를 향한 배신은 소리 없이 쌓여가다 어느 순간 폭발처럼 터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 폭발음은 언제나 내게만 크게 들린다. 나는 문에서 조용히 물러서며 심장이 울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방금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민수는 나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속셈이었다. 평생을 허리 굽혀 모은 돈, 남편이 떠난 뒤 혼자서 일하며 쥐어짜듯 모아온 적금. 그 적금이 이제 그들 손에 들어가면 남는 건 몸만 남은 인생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주 깊고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아,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키운 건 아이였지만 세상이 키운 건 욕망이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민수 부부의 속삭임은 더 무거운 음모로 변해갔다. 다음 주에 엄마를 병원 데려가서 진단서부터 받아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내일 당장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동안 나는 너무 엄마였고 너무 믿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야 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라도 누군가는 나를 지켜야 했다. 그 누군가는 결국 나 자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정신이 또렷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가 또렷이 박혀 있었다. 나한테도 아직 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구나.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났다. 세월에 묻혀 잊고 살았던 나의 강단, 절박한 날들 속에서도 끝내 나를 버티게 했던 생존력.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당한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부터는 나의 차례였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잔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복수는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품격 있게, 조용히, 그러나 뼛속까지 차갑게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오히려 나 같은 나이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며느리와 민수는 내가 모든 걸 모른 채 속아줄 것이라 믿겠지. 좋다. 그래야 더 크게 다칠 테니까. 그리고 다음날 나는 아주 오랜 친구를 찾아갔다. 나만 알고 있는 인생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세상을 지켜보던 사람. 그 사람은 내 말을 듣자마자 낮게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정희야. 내가 움직이면 게임은 끝이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좀 같이 가요. 검사 받아야 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 아이는 몰랐다. 그 순간 이미 내가 그들의 계획을 완벽히 이용해 그들보다 한 수 위에 판을 깔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판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이었다. 민수가 내게 병원 검사를 권한 날 나는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노년이 되니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건 사실이었지만 판단력을 의심받을 만큼 흐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민수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그 아이가 나를 어쩌려 하는지 끝까지 보려면 모르는 척해야 했다. 병원 검사 날 아침 민수 부부는 유난히 상냥했다. 며느리는 나에게 억지로 만든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 말이 참 아이러니했다. 나를 병원에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니. 그러나 나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초코색 외투를 챙겨 입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마지막 외투였다. 그 옷을 걸치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병원에서 검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수는 나를 바라봤다. 엄마, 혹시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지거나 헷갈리는 일 없었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랬던가?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은 안도의 기색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날 저녁 내 오랜 친구 정미에게 전화했다. 미리 준비해둔 그 문서 이제 써야 할 것 같아. 정미는 세무사이자 한평생을 회계 장부 속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온 여자였다. 그녀는 내 상황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내 재산을 전부 다른 계좌로 옮겨놨어. 민수 쪽에서 추적 못해. 나는 숨이 놓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들이 내 전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고 몰래 옮겨둔 계좌라니.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을까? 정민은 이어 말했다. 민수는 어차피 내 재산 상태를 모를 거야. 최종 진단서가 나올 때까지는 건드리지도 못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판은 완벽하게 짜여졌다. 며칠 뒤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다. 정상입니다. 기억력 저하도 인지 기능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민수를 향해 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깜빡하는 게 많아서 혹시 더 정밀 검사를 받는 건 어떨까요? 의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애써 작게 웃었다. 저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래, 이 아이는 내가 흔들리는 걸 원했지? 좋다, 실컷 믿게 해라. 정밀 검사 일정은 일주일 뒤로 잡혔다. 그동안 민수 부부는 슬금슬금 나를 집 밖으로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기 많이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그 말은 결국 집을 팔자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저었다. 아직은 괜찮아. 검사 끝난 뒤 생각해보자. 민수의 눈동자에서 조급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다. 이 아이들은 시간이 없다. 돈이 절실하구나. 그리고 그 조급함은 그들이 내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들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오래된 봉투가 있었다. 혹시 내가 혼자가 되는 날이 오면 사람을 믿지 말고 이걸 써라. 그 편지는 남편의 마지막 경고였다. 봉투 안에는 민수가 회사 생활을 하며 있었던 몇 가지 비리와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빚의 기록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이걸 쓸 일이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으니 나도 그들에게 칼을 들이밀어야 했다. 나는 문을 닫고 중얼거렸다. 이 칼날은 내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쓸 차례구나. 그리고 일주일 뒤 정밀 검사 날, 모든 게 한 번에 뒤집혀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정밀 검사 날 아침 민수는 유난히 들떴다. 엄마, 오늘만 지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을 위한 말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병원 결과는 명확했다. 정상입니다. 인지력 저하나 치매 초기 증상 없습니다. 65세 기준으로도 아주 양호합니다. 의사가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사실 며칠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민수와 며느리가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어떤 실수요? 내 적금 계좌를 정리하는 날이었는데.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실수로 서류를 다른 데 맡겨버린 것 같아서요. 나는 모르는 척 천천히 말했다. 그게 혹시 치매 초기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단순 실수죠. 누구나 그런 일은. 그 순간 민수가 말을 끊으며 끼어들었다. 선생님, 어머니가 며칠 전에도 약속을 깜빡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한 단어씩 힘주어 말했다. 아니 민수야. 그건 내가 거짓말한 거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의사에게 정중히 말했다. 저 아이가 저를 치매로 몰아서 제 재산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의사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건 법적인 문제이며 환자분의 판단 능력은 명백히 정상이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정미가 들어왔다. 정희 씨 말한 대로 준비했어요. 그녀는 민수의 회사 비리 기록, 며느리의 빈 문서,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든 재산보호 신탁 서류를 내밀었다. 설마 엄마가?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는 멍청하지 않아. 그리고 어리석지도 않아. 정미가 침착하게 말했다. 정희 씨는 이제 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권을 본인에게 고정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비리 기록은 회사 측에도 이미 전달됐습니다. 민수의 다리가 흔들렸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오해해요. 우린 그만해라. 내 목소리는 처음으로 아주 단단했다. 너희가 날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걸 나는 다 들었어. 민수는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그가 무너지는 소리는 오래된 유리잔이 깨지는 것보다 더 서늘했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배신당한 사람이 흘리는 것이지만 복수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긴급 상사 호출을 받았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엄마, 제발 이건 아니었어야 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후폭풍이 있다. 민수는 나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부탁하게 되고 그 부탁은 나를 또 다른 시험으로 끌어들인다. 그날 밤 민수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 엄마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예전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민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났어.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했어. 아마 자리도 잃을 거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근데 한 번만 도와줄 수는 없을까? 도와달라. 그 말은 참으로 잔인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아이는 내가 손 내밀었던 순간들을 언제나 외면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근데 나도 살고 싶어? 그 말은 나를 흔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내 숨을 멈추게 했다. 미안해.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나 울었어. 엄마는 안 우는 줄 알았는데 엄마도 아팠겠지. 나 그걸 잊고 살았어. 그제야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완전히 끝난 인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다. 민수야. 내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막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엄마. 그러니 내가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다. 그 아이가 얼굴을 들었다. 나는 내가 무너지도록 만들었고 내가 다시 일어설 길도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그 길은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않는 길이어야 한다.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은혜다. 그리고 나는 준비해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건 회사에 제출했던 자료 중 한 부분, 가장 치명적인 항목을 뺀 상태였다. 그 문서만 제출하면 징계는 받되 파면까지는 가지 않을 수준이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울먹였다. 엄마 이걸 왜?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너의 엄마니까. 하지만 오늘 이후로 나는 너를 다시 믿지는 않을 거다. 그게 내 마지막 복수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다. 문이 닫힌 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외투를 쓸어내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어, 정희야. 그게 너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복수 이후의 평온은 아직 어색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한 가지였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다시 찾았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 아래에서 나는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